법무부 평안의 윤정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재판에서 증거능력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을 위해서 우선 세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는 검사가 A를 B에 대한 살해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공사실은 2020년 1월 2일 밤 10시 B의 집에서 A가 칼로 B의 배를 찔러서 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A가 검찰에서 이렇게 자백을 했어요. B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가지고 다투다가 B의 집에 있는 칼로 B를 찔렀다 라는 A의 자백이 기재된 검찰에서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있을 수가 있죠. A가 첫 번째 검찰에서 실제로 그렇게 진술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A가 실제로 그렇게 진술을 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A가 검찰에서 그렇게 자백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고 한다면 강압 내지는 고문에 의해서 그렇게 진술을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슈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검사가 두 번째로 제출한 증거는 살해 현장에서 발견된 칼입니다. 근데 그 칼에는 B의 혈흔이 묻어 있고 A의 지문이 찍혀 있습니다. 자, 이 칼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칼은 경찰이 압수를 하였을 것인데 과연 그 압수가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혈흔이 B의 혈흔이라는 것은 국가수 감정 결과에 의해서 밝혀졌을 것인데 국가수 감정 과정에서 그 혈흔이 오염되지 않았는지. 외국에서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감정 과정에서 DNA가 오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수 감정 과정에서 혈흔, 즉 DNA가 오염되지 않았는지 그런 이슈가 있을 수가 있고, 칼에서 발견된 A의 지문과 관련해서도 이것이 조작되지 않았는지 그런 이슈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세 번째 증거는 사건 당일 저녁 7시 50분경 A가 B의 집 인근에 있는 장면이 찍힌 B 집 인근에 설치된 CCTV의 동영상입니다. 그럼 이 CCTV와 관련돼서도 몇 가지 쟁점이 있을 수가 있죠. 첫 번째, CCTV 동영상이 적법하게 압수가 되었는지 여부가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CCTV 동영상이 조작되지 않았는지 이슈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요새 딥페이크라 해가지고 동영상 자체를 조작하는 앱까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CCTV 동영상이 조작되지 않았는지 그런 이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네 번째 증거는 사건 당일 밤 8시경 A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B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자 C의 진술이 기재된 진술조서가 있을 수가 있겠죠. C의 진술조서 관련돼서는 두 가지 이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C가 과연 경찰에게 그러한 진술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가 이슈가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C가 경찰에게 그러한 진술을 하였다고 한다면 과연 C가 목격한 것이 A가 맞는지가 명확히 구명이 돼야 되는 것이겠죠. 그죠? 이를 위해서는 밤에 어떻게 C가 사람을 목격할 수 있었는지, C가 목격한 거리가 몇 미터인지, C의 시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C는 평소 A를 알고 있는지 이런 것이 규명이 돼야 되겠죠. 그죠? 두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B가 집을 나간 이후 실종이 되니까 경찰이 수사 도중에 A를 긴급 체포를 합니다. 고문을 해버려요. 고문을 하니까 B가 빌려간 돈 갚지 않아가지고 다투다가 칼로 B를 찔러 살해했다, 이런 자백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A의 사체를 K라는 야산에 묻고 살해 도구인 칼을 A의 집 인근 하수구에 버렸다, 이런 진술을 확보를 합니다. A의 진술에 따라서 경찰이 K 야산을 뒤져서 결국
B의 사체를 발견을 하고 A의 집 인근 하수구에서 혈흔이 묻은 칼을 찾아내게 됩니다. 근데 A는 법정에서 B를 살해한 사실을 부인을 하는 거죠. 이 사건에서 검사는 세 가지 증거를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B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다투다가 칼로 B를 찔러 살해하고 B의 사체를 K 야산에 묻고 살해 도구인 칼을 A의 집 인근 하수구에 버렸다라는 A의 자백이 기재된 경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A는 검찰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없습니다. 근데 이 진술은 고문을 통해서 확보한 진술이잖아요. 고문을 통해서 획득한 진술이 기재된 피의자 신문조서를 법정에 제출해도 되는가? 라는 이슈가 당연히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 K 야산에서 발견된 B의 시신. 그리고 세 번째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는 A의 집 인근 하수구에서 발견된 B의 혈흔이 묻은 칼입니다. 근데 B의 시신, B의 혈흔이 묻은 칼,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획득했습니까? A를 고문을 해서 A가 고문에 못 이겨서 한 말에 따라서 발견된 시신과 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문을 수단으로 해서 획득한 증거 내지는 압수물을 법정에 제출해도 될까요? 이게 이슈입니다. 자, 세 번째를 한번 들어볼까요? B의 집에서 B가 칼에 찔려서 살해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A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A를 긴급 체포를 합니다. 근데 고문을 하죠. 그러니까 A로부터 B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B와 다투다가 칼로 B를 찔러서 살해하고 범행에 사용된 칼은 배를 타고 가다가 버렸다. 이런 진술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로 증거가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경찰은 계속 수사를 하다가 B 집 인근에 사는 C를 압박해가지고 사건 직전 A가 B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라는 진술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먼저 재판이 열리니까 A는 법정에서 자신은 B의 살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에 A는 A 자신의 집에 있었습니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역시 검사는 세 가지의 증거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증거는 B가 빌려간 돈 안 갚아서 서로 다투다가 칼로 B를 살해하고 칼은 배 타고 가다 버렸다라는 자백 취지의 진술이 기재된 A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있습니다. A는 검찰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를 했기 때문에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로 제출되지 못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는 고문을 통해 획득된 진술이 기재된 경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를 법정에 제출해도 되는지가 이슈가 되겠죠.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두 번째 증거는 B의 집에서 발견된 B의 사체가 되겠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B 사체에 A가 B를 살해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즉 B의 사체는 A가 B를 살해했다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하는 세 번째 증거는 경찰의 강요에 의해서 사건 직전 A와 비슷한 사람이 B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C의 진술이 기재된 진술조서가 있습니다. 이 진술조서와 관련돼서는 세 가지 이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C가 경찰에게 과연 그런 진술을 했는지 이슈가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C의 진술이 과연 사실일까? 라는 이슈가 있을 수가 있고, 세 번째는 C의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경찰의 강압 내지는 압박에 의해서 C가 그런 진술을 하고 그런 진술이 기재된 진술조서가 법정에 제출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공판 중심주의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법정에는 우선 판사가 앉아있죠. 판사는 법률 전문가죠. 그리고 판사는 재판을 주재를 하지 않습니까? 주재라는 게 관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법정은 공개되어 있죠. 그 공간에서 검사가 자유롭게 증거에 의해서 공사실을 입증을 하려고 노력하고, 피고인 측은 또 자유롭게 이를 다투는 구조죠. 그죠? 인류는 거의 한 1000여 년 이상 동안 실험을 했어요.
과연 피고인의 인권이 보장이 되는 상황 하에서 실체 진실이 가장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밝혀지는 그런 공간 또는 구조가 어떤 구조일까? 근데 그 경험에서 내린 결론이 바로 그런 공간이자 구조가 법정이다 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증거가 공개된 법정에 제출이 되고 검사 그리고 피고인이 자유로운 논쟁 속에서 실체적 진실을 가리자라는 것이 공판 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입증 책임 또는 거정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사실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증거로서 공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검사의 거정 책임 또는 입증 책임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검사가 증거로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애매할 경우에는 무죄라는 겁니다. 이게 검사의 입증 책임 또는 거정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형사재판에서 왜 이렇게 검사에게 무거운 입증 책임을 부담하고 검사가 그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할까요? 왜 그럴까요? 무기평등의 원칙 때문입니다. 자, 수사 과정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검사는 피의자 그리고 참고인에 대한 소환 및 조사권이 있죠. 그리고 피의자를 체포, 구속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범위한 압수수색권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피고인 측은 어떻습니까? 어떤 무기가 있습니까? 기껏해야 변호인 선임권, 두 번째는 진술 거부권, 그 외에 어떤 무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미약한 무기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의 추가 아주 심대하게 검사에게 기울어져 있는 것이죠. 이를 시정하려는 것이 입증 책임이라는 겁니다. 즉 재판 과정에서 검사에게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거로서 공사실을 입증하게 하는 무거운 입증 책임이라는 부담을 지음으로써 무기평등을 실현하겠다라는 것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의 이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검사가 증거로서 공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하지 못하면 A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가 됩니다. 이를 잘 생각해 보면 A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해서 A가 B를 살해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A가 B를 살해했다라는 증거가 부족할 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A에게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A가 진범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근데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왜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요? A가 진범일 수도 있는데 A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택하고 있냐 말이죠. 왜 그러냐면 무기평등을 위해서는 이러한 위험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헌법 그리고 형사소송법의 이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증거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예 그리고 그 설명에서 벌써 다 답이 나왔습니다. 증거능력은 검사가 공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하는데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증거 능력이 없으면 증거로서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증거 능력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아까 예들에서 나온 6가지 증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증거는 A의 자백 취지의 진술이 기재된 경찰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돼서는 2가지 이슈가 있을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이 아니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진술이 있었는지 여부가 첫 번째 이슈가 되고, 두 번째 이슈는 있었다면 강압 내지는 고문에 의해서 강요된 진술이 아닌지가 될 것입니다. 자, A가 경찰, 검찰에서 그러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라면 그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로 사용돼서는 안 되겠죠. 근데 고문 등 강압에 의해서 그런 진술이 실제로 있었다. 그러면 첫 번째는 그게 과연 실제 진실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죠. 왜냐하면 고문에 못 이겨서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그 진술이 실제 진실이다. 그러면 이거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이걸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수사기관이 강압 또는 고문을 정당화할 수가 있고, 그래서 수사기관은 앞으로도 강압 또는 고문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인데,
문명사회에서 이게 허용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이슈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법은 경찰 작성의 피해자 신문조서는 내용 부인을 하면 증거 능력이 없고, 검사 작성의 피해자 신문조서라도 그 진술을 특정해서 나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어 그러면 그 부분은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어서 2022년 1월 1일부터는 검사 작성의 피해자 신문조서라고 하더라도 내용 부인을 하면 증거 능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나온 두 번째 증거는 A에 대한 고문을 통해서 발견된 B의 사체 그리고 칼이 있겠죠. 이게 그 형사소송법상 독수독가라는 이론입니다. 근데 이 B의 사체 그리고 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역시 고문을 정당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수사기관은 앞으로 계속 강압 또는 고문을 계속할 것인데 문명사회에서 이게 정당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A에 대한 고문을 통해서 획득한 B의 사체 그리고 범행 도구인 칼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해 버린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은 과학적 수사기법 개발하지 않겠죠. 계속 편한 고문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그 소위 말하는 과학적 수사 기법이 발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A에 대한 고문에 의해서 발견된 B의 사체 및 칼은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제출된 세 번째 증거는 살해 현장에서 발견된 B의 혈흔과 A 지문이 묻어있는 칼이 되겠죠. 이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칼을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압수를 하였는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자,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없이 압수된 압수물이 증거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시민의 신체, 집, 사무실 압수수색해가지고 압수한 휴대전화, 컴퓨터, 일기장, 메모 등 압수물에 있는 정보로 모든 시민의 생활을 통제하게 되겠죠. 그죠? 아주 무서운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없이는 압수를 할 수 없고, 이렇게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없이 압수한 압수물은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에 묻은 혈흔이 B의 DNA라는 것은 국가수 감정 결과에 의해서 밝혀졌을 것인데, 이 외국 예에서 보면 이 혈흔 감정 과정에서 오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수 감정인을 법정에 불러가지고 과연 혈흔 감정 결과가 정확하게 그리고 규정된 절차대로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에서 오염이 있었는지 여부를 반대 신문을 통해서 밝혀줘야 합니다. 그리고 칼에 묻은 A의 지문이 조작됐는지 여부도 이슈가 될 수가 있겠죠. 그걸 알기 위해서는 칼을 압수한 경찰을 법정에 불러내가지고 반대 신문을 통해서 그 지문의 채취 과정, 그 과정에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위에서 검사가 제출한 네 번째 증거는 A 모습이 촬영된 CCTV 동영상이죠. 이와 관련해서는 CCTV 동영상이 적법하게 압수가 되었는지 역시 이슈가 될 수 있고, 두 번째 이슈는 CCTV 동영상이 조작되지 않았는지 이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해시값을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CCTV 동영상을 압수한 경찰을 법정에 불러내가지고 반대 신문 등을 통해가지고 CCTV가 조작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밝혀야 되겠죠. 그리고 위에서 검사가 제출한 다섯 번째 증거는 사건 당일 밤 8시경에 A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B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하는 목격자 C의 진술이 기재된 진술조서가 있을 것입니다. C에 대한 진술조서와 관련돼서 두 가지 이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C가 과연 경찰에게 그러한 진술을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진술을 한 적이 있다고 그러면 C가 목격한 것이 A가 확실한지 이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즉 C가 목격한 것이 A가 확실한지와 관련돼서는
밤 8시에는 어두울 건데 C가 어떻게 사람을 식별했는가? C가 목격한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C의 시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평소 C가 A를 알았는지 그런 것이 물어져야 되겠죠, 그죠? C가 경찰에게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는데 진술조서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 진술조서는 증거 능력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C가 경찰에게 그렇게 진술한 적이 있다고 그러면 C가 본 사람이 A가 맞는지가 명확히 법정에서 반대 신문 등을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위에서 검사가 제출한 6번째 증거는 경찰의 강요에 의해서 사건 직전 A와 비슷한 사람이 B의 집에 들어간 것을 보았다 라는 C의 진술이 기재된 역시 진술조서가 있습니다. C에 대한 이 경찰 작성의 진술조서에 대해서도 세 가지 이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C가 경찰에게 그러한 진술을 한 적이 있는지, 두 번째는 그러한 진술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면 C의 진술이 사실인지, 세 번째는 C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의 강압에 의해서 획득된 진술이 기재된 진술조서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지가 이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찰의 강압에 의해서 작성된 진술조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고 법정에서 C가 목격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가려야 되겠죠. 자, 결론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왜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밀폐되고 공개되지 않은 그 수사기관에서보다 법률 전문가인 판사가 주재하는 공개된 법정이라는 그 공간에서 검사가 증거로서 공사실을 입증하고 피고인이 자유롭게 이를 다투게 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더 효과적이고 공정하다라는 것이 역사적 과정에서 입증이 됐다라는 것이죠. 형사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된 증거만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게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국가의 위법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역사적으로 고문, 위협한 수사 이런 게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에게 위협한 수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해보고 위협한 수사를 한 경찰, 검사에 대해서 징계, 형사 책임도 인정을 해봤는데 그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위법한 수사가 계속되더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위협하게 수집된 증거를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국가의 위법 수사를 방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다라는 것이 역사의 경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증거 능력이 인정된 증거만 검사가 공소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